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51일째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파업이 노사 간의 협상 타결로 종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일주새 2배가 되고 숨진 환자도 5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자도 최근 늘고 있는데 3명 중 1명은 소아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사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27일 이후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51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이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타결하면서 끝났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과 고용 승계 문제는 합의했지만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문제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는 크게 2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임금은 사측이 제시한 올해 4.5%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기간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은 다른 업체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의 면책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제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긴 시간만큼 노사 양측은 합의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임금 인상은 30%, 노조는 5%로 양보한 안을 제시했다가 사측의 4.5% 제안을 받으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와 파업 기간 일자리를 잃은 노조원의 고용 승계 문제가 막판 협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노사 양측 관계자의 말처럼 진통 끝에 그리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그동안 우려가 컸던 공권력 투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았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선박 제조를 다시 시작해 계약 기간을 맞추고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파업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혈세 7조 1천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50일 넘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런 대우조선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를 만드는 5개 도크 가운데 가장 큰 1도크 점거로 선박 제조가 중단되면서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조선소는 다시 활력을 찾겠지만 파업 기간에 공백을 메우고 계약 날짜를 맞춰 선박을 인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계는 50일이 밀렸으면 50일이 걸린다는 건 그 2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2배 인원이 들어가든지 2배의 기간이 필요하든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목표량의 67%를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채웠습니다. 적자 탈출에 기대가 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돼 경영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시장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임료가 굉장히 비쌀 텐데
하루도 빨리 인도에 가는 게 자기 선주들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2달씩 지연되면 그는 뭐 선주 입장에서는 자금난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큰 BA.2.75 변이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운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900여 명. 금요일 밤 9시 중간 집계 기준으론 지난 4월 22일 이후 13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문제는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 전보다 2배로 늘었고 숨진 환자도 5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4주 전보다는 약 9.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의료 대응에는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세입니다. BA.2보다 35% 정도 빠르게 퍼지는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된 데다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 감염자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는 인천에 사는 50대로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은 없습니다.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파 가는 기간의 접촉자는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50대 환자 역시 앞선 감염자들처럼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로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 사례 확인 이후 BA.2.75 감염자가 모두 3명으로 는 건데 서로 역학적 관련성은 없었습니다. BA.2.75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BA.2.75 변이가 광범위한 증가 속도를 보이진 않지만 국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830만 6,179명 가운데 0.42%인 77,092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번 걸린 3차 감염자는 108명이었습니다. 전체 재감염자의 33.2%인 25,620명이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였고 특히 3차 감염자는 절반 가까운 51명이 18세 미만이었습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의 재감염자가 14,841명으로 전체 19.2%를 차지했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재감염자가 줄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 급증과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며칠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 두창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9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까지 발생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지원 내일은 늦다 등의 팻말을 든 미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등의 주민들의 중앙정부의 신속한 백신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120여 명, 오레곤에서 30여 명이 발생하고 특히 급증세를 보이자 일부 주위에는 비상사태 선언도 요구 중입니다. Cases continue to climb, especially in some of California's larger cities. This demands an even stronger response.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부터 각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0여 개국에서 15,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한 달 새 5배 이상 급증하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달에 이어 또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상황과 성소수자 낙인 문제 등을 검토한 끝에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수요일 내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 여부 판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원숭이 두창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뉴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아마비 환자까지 발생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노클랜드 카운티 보건당국은 노클랜드 거주자로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던 20살 남성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지역 주민에게 소아마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발생한 것은 1979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확인한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9년 만입니다. One of our residents is confirmed to have polio, a contagious viral illness, and I want to stress that this individual is no longer contagious. Again, this individual is no longer contagious.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보건당국이 해당 환자가 감염 전파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0여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회동을 마친 뒤 원구성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여야는 다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1988년 민주화 이후 5번째로 늦은 출발입니다.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번번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대 전반기 국회는 최초 지방선거 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으며 원구성이 넉 달 넘게 걸렸습니다. 18대 전반기 국회도 광우병 촛불 집회 속에서 석 달 가까이 지연됐는데 이번엔 역대 5번째로 오래 걸린 셈입니다. 원구성이 지체되어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척이 안 된 가장 큰 장애물로 모든 법안을 따져보는 상원, 법사위원장직이 꼽힙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이후 법사위 권한 축소와 이른바 검수완박 완성을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 합의로 원구성 논의는 진전되는 듯 싶었지만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의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위까지 묶어 1년씩 번갈아 여야가 맡기로 해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야는 저마다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 타결을 통해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인 만큼 야당과 함께 현재 민생 위기 파고를 돌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동안의 대정부 질의를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다시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1년씩 맡기로 한 행안위와 과방위 쟁점 사안인 경찰 중립성과 언론개혁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꾼 사법개혁특위 역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단속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던 이 남성은 한참 전에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선생님, 마지막으로 술 드신 시간이 몇 시세요? 6시 정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와인 2잔만 마셨다는 여성과 겨우 50m 운전했을 뿐이라는 남성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체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일단 간단하게 서류 작성한 다음에 대리기사 부르셔가지고 오늘은 귀가하시고. 골목길을 몰래 달리던 오토바이 역시 경찰 단속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한 장소 없이 수시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휴가철엔 이전 한 달에 비해 음주 사고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명문대 의대 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뿐 아니라 각종 몰래 카메라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몰카 범죄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강민경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27살 여성 A씨는 최근 집을 청소하다가 침대 쪽에서 이상한 전선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꺼내고 보니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은 10개월 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남성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A씨가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서 찾아낸 카메라는 모두 4대. 그런데 A씨는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더 오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설치한 그 바로 다음날 체온제를 주문을 했어요. 일주일만 늦었으면은 제가 그 체온제를 먹고 제가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A씨는 해당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남성이 협박죄로 자신을 맞고소하겠다고 벼르는 모습을 보고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먹어도 심장이 너무 쿵거려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해마다 5천 건 넘게 발생하다 보니 처벌 수위도 꾸준히 올라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불법 촬영이 추가 성범죄나 강력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도 전 연인을 불법 촬영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엔 6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긴 했지만 대중이 불법 촬영 범죄를 여전히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적인 성폭력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부터 많은 범죄가 시작되기도 하고 더 확산되기도 한다. 불법 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복구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건데요.
이 같은 2차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리딩 투자 사기로 9천만 원 넘게 피해를 본 A씨.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SNS 오픈 대화방에 입장했습니다. 대화방 이름은 재테크 사기 피해 회복팀. 사기업체 서버가 닫히기 전 빨리 조치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단 말에 A씨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얘네 지금 칠 거다, 금방 닫는다 사이트,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심리를 파고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들은 사기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신고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 대신 사기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직접 작성한 피해구제 신청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업체가 나쁜 애들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아내주겠다. 원래는 수수료 말고 진행 비용이 없다고 했었는데 다시 꼭 돌려줄 테니까 이것만 입금해라. 자칭 사기 피해 회복팀은 수수료와 인건비 등 각종 명목으로 끊임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A씨는 모두 19번에 걸쳐 1억 1천만 원 넘는 거액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해외에서 돈다발 사진을 보내온 것도 잠시.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더니 결국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밤새 이제 끝나느라 이제 연락을 기다리다가 답이 없어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기를 당한 게 맞구나, 2번 연속으로.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금융사기 피해자들만 골라 2차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노린 겁니다. 1차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원금 회복, 피해 회복 이게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여러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 또한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앱엔 사기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하지만 피해 복구가 전문이라는 이 업체는 여전히 대화방을 운영하며 사기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의 4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대표들이 협상안에 서명했습니다. And it will help stabilize global food prices, which were already at record levels even before the war, a true nightmare for developing countries.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생산국.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수출길이 막혔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를 흑해 항로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은 한 달에 500만 톤 정도로 유엔은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데사를 비롯한 3개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조정센터는 곡물 수출 과정 전반도 관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침공이 시작된 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는 120일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하며 전쟁이 끝나게 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에너지 대란으로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막는 장애물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촉진제가 될지 지구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전 유럽을 뜨겁게 달구는 폭염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만 1,500여 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섭씨 40도를 기록한 영국은 물론 폭염과는 인연이 먼 북유럽 덴마크도 7월 최고 기온이 35.9도를 나타내 8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구자들은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And I do too, that we are in a climate emergency and that it's a situation that will only worsen as we continue our reliance on fossil fuels for energy.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를 막고 있는 유럽연합.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확대에 긴급 합의는 했지만 이참에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We have to reduce our gas consumption. I know this is a big ask for the whole of the European Union, but it is necessary to protect us.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60%나 줄어든 독일도 화석연료 탈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전 세계적 폭염과 산불, 홍수 사태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아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며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Bis 2045 wollen wir eines der ersten klimaneutralen Industrieländer werden. Putins brutaler Angriffskrieg gegen die Ukraine, sein Einsatz von Energie als Waffe, die rasant steigenden Energiepreise, all das bestärkt uns nur in diesem Ziel. 문제는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으로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르네상스가 당장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예비 전력으로 남겨뒀던 석탄 화력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독일 야권조차 원전 가동을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이 오히려 각국의 탄소 중립 움직임을 빠르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7월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나들이 차량은 지난 4주간의 통계치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바라봅니다. 비 소식도 있어서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한 정도의 정체를 보이겠습니다. 앞서 서해안선 위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돌 사고로 이 때문에 목포 쪽 일찍 분기점 일대에 본선 4, 5차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변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주의 운전 필요하겠고요. 서평택 부근에선 수월하게 통과하는 가운데 지금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가시거리 짧은 만큼 안개등과 비상등 적절히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막혀 있습니다. 우선 강일부터 덕소 3패까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12시 무렵에는 특히 서종 부근 답답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된 광주 원주선은 이 시각 원주 쪽으로 초입 구간인 초월터널 부근이 제일 어렵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시 주변에 차가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혼잡하겠고요. 경부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구간이 한산하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초 부근 무난하게 통과하는 가운데 오늘 경기권에서는 특히나 오산 부근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바라보고요. 충청권에서는 북천안이나 목천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려지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6일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공사 전보다 2배로 넓어지는 광장에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 재개장을 앞두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2년 3개월 만에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을 배경으로 뚝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27개월 만에 목욕 재개 중입니다. 세찬 물줄기로 꼼꼼히 동상의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세종대왕상도 앞서 세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압 세척기를 사용한 물 청소뿐만 아니라 알칼리성 세제와 특수 보호제를 사용해서 기단부터 동상까지 전부 세척하는 작업입니다. 매년 4월에 해오던 동상 세척 작업이었는데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로 2년 넘게 중단돼 왔습니다. 새하얀 동상의 표정이 한결 시원해 보입니다. 동상 주변 광장도 재개장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명랑대첩을 표현한 명랑 분수가 조성되고 세종대왕상 앞에는 한글 분수가 마련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40m 길이 하늘 분수가 설치됩니다.
광화문 광장은 기존보다 2배 넓어지고 나무 5천 그루를 심어 광장 면적의 4분의 1이 녹지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다음 달 6일 역사와 문화의 관광 명소로 돌아옵니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 앞 월대 복원 사업도 다음 달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일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관련 업체들이 함께 모이는 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혼인율 감소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침체한 결혼 관련 업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전통 한복을 발전시켜 만든 웨딩드레스. 공모전에서 선발된 작품으로 보통 웨딩드레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의 멋이 담겼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꿈같은 신혼여행을 그리며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담을 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웨딩 문화 산업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밖에서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안 봐도 되고 여기 와서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는 물론이고 결혼 관련 업계도 반색합니다. 상품 홍보 등에만 집중하는 민간 행사와 달리 관련 산업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동종업체뿐만 아니라 웨딩이란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서로 MOU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한 대구시와 디자인정책연구원 역시 가라앉은 지역 결혼 관련 업계가 다시 힘을 얻고 또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웨딩 산업 전체의 홍보, 활성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 그 많은 웨딩 인프라를 그 K 웨딩 그리고 글로벌 웨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관련 업체와 기관 80여 곳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싸워야 하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노출되고 있는데요. 농업인이 안전한 고장을 만들고 있는 곳을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한기를 맞아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모여듭니다. 위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경광등을 달고 반사판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려워서 긁는 것보다도 가렵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냉각 공기조끼도 보급됐습니다. 이제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으나 이렇게 한여름을 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방제복을 꼭 입고 합니다. 작업장 바닥에 있는 먼지도 깔끔하게 씻어냅니다. 하우스 한쪽에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조그만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저런 패널하우스가 생겨서 햇빛이 강한 시간에 좀 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전문 인력이 나서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오래 일하시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시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치유할 수 있는 체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민들이 안전한 시책을 많이 마련해서 추진하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농작업 안전관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고령화로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AI 푸드 스캐너라는 시스템을 울산 지역 최초로 도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사 전후의 잔반량을 측정하는 간단한 것인데도 도입 2개월 만에 잔반이 2,600kg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천산고등학교 점심시간, 식기를 든 학생들이 하나둘 배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푸드 스캐너에 음식 총량을 측정합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식기 반납 전 남은 잔반을 한 번 더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탄소 절감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 스캐너를 도입하고 나서 이렇게 잔반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개선이 돼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AI 푸드 스캐너가 도입되기 전 잔반을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학생들. 도입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급식 스캐너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가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산고에 AI 푸드 스캐너가 도입된 것은 지난 5월. 도입 이후 2개월간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5월 학생 1명당 222.3g에서 올해 5월 163g으로 줄었고, 6월에도 235.6g에서 150.6g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체 학생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 900명이 2개월간 2,600kg을 줄인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식습관이 개선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AI 푸드 스캐너.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무더위에 쓰러진 노인을 응급처치를 구한 예비군 지휘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쌓은 경험이 큰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요촌동 한 도로. 한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풀썩 쓰러집니다. 이를 목격한 배민호 상병이 예비군 지휘관인 유중현 동대장에게 다급히 보고합니다. 할아버지, 쓰러졌습니다. 왜? 꿀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꿀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잠깐만. 그래, 잠깐만. 차 내려봐. 사고가 난 건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일찌감치 30도를 넘긴 더운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달려가 확인했는데 이미 노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오기까지 숨가쁘게 흘러간 5분. 심폐소생술 끝에 노인은 유 동대장의 품에서 겨우 의식을 찾았고 조금씩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5년간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예비군을 지도해온 경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청 희열을 느꼈죠. 저도 교관만 많이 했지만 실제 해보기는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은 그래도 많이 주변 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당당하게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모니카 연주나 김장 봉사, 환경 미화 등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유중현 동대장. 앞으로도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는 동대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항상 기여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돼야 된다고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항상 앞장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YTN 김민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돈이 복사가 되네? 이 돈이 내 돈이 맞나? 휴지 조각 수준 99% 넘게 폭락.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지갑들에 연결된 지갑이 테라의 지갑이었던 거죠.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점거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공권력 투입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노사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도간의 1세제곱미터 공간에서 이른바 1인 감옥 투쟁을 벌이던 유채한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점거 농성을 하던 유 씨가 몸을 채 눕히기도 힘든 공간 밖으로 나온 건 31일 만으로 유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박시설물에서 같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나머지 노동자 6명도 함께 점거를 풀었습니다. 선박 안에 있는 우리 유채한 그리고 고공에 있는 동지들 파업투쟁을 완강하게 함께 해주신 우리 150명 파업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길어지면서 조선소 조업은 중단됐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은 물론 원청인 대우조선노조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또 파업 동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고용 승계 문제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약 50일째 이렇게 생산이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봉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과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 파업 사태는 원청 업체는 물론 원청 노동자 또 협력업체 노사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냈습니다. 큰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노사가 약속한 것처럼 원청과 하청 또 노사 가릴 것 없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정부는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담화문을 냈는데 적극적인 소통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사태가 타결된 지 3시간 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하며 1분 10초 짧은 담화문에서 4차례나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라는 말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지만 별도 입장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책임 장관을 넘어 이른바 스타 장관 탄생을 촉구한 만큼 공간을 열어줬다는 분석입니다. 담화문 발표 1시간 전에 끝난 장차관들과의 첫 번째 워크숍에서도 윤 대통령은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념 대신 민생,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 대신 힘들어도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고 개혁엔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지만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사회 통합의 전제로 경제적 성장과 도약을 꼽은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우리의 이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반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에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부터 민간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가지 국정 목표 120개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가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강조했는데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첨예한 국정 현안마다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통령의 철학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첫 사면을 행사했는지를 통해 이번 사면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민생사범 4만여 명을 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에 IMF 사태 극복과 국민 대화합을 내걸고 552만 명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에 첫 사면을 발표했는데 공안 노동사범 1,400여 명이었습니다. 광복절에 이루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규모 특사에는 당시 정봉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정치 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형이 확정된 소수의 대기업 관련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단행했는데 전 정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재계와 정치인은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 사범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첫 해 연말 생계형 사범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부루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광복절로 예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 여부가 주목되는데 대통령실의 고심은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들이 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도 부담인데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만 볼 수는 없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광복절은 또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즈음이기도 해서 더욱 상징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드러나게 될 첫 사면이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이 경우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부터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됩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연습의 이름은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명칭을 되살려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실드, 즉 방패라는 단어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합연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군 정찰 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 그리고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의 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는 별도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북 경제 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문제 삼아온 한미 군사훈련은 과거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한 만큼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ARF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리는데요. 여기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지가 관심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다음 달 초 캄보디아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탓에 재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화상회의로 진행되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마침 다음 주 ARF 가입 22주년을 맞는 북한은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과 동남아 지역 평화와 번영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중단 없이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랑 북한이랑 전반적인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북한도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아세안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ARF 회의를 계기로 남북의 외교 수장이 마주치는 모습이 자연스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강력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있지만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북한의 새 주중 대사가 지난해 초 베이징에 부임했지만 전임 대사는 여전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내정된 신임 주북 중국 대사도 아직 북한 땅을 밟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 역시 회의 참석을 위해 국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ARF 회의에 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한일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가기를 거쳐 공개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함과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일 연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의 의의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방위성은 그러나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가면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만 5,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519명 적지만 금요일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2일 이후 13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일주일 전에 1.67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4배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7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일부에서 진단 키트와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기약과 진단 키트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는 등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가 진단키트와 일부 감기약 등 기본 방역 물품이 다시 품귀 조짐입니다. 주문을 하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서 주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최근에 들어왔던 게 언제 정도였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때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5개. 다만 올 초 유행 때와는 달리 온라인 구매에는 문제가 없어서 전체 공급량 부족보다는 급할 때 근처에서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진단키트를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은 생산 지원과 함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합니다. 선호도나 유통 과정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품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생산과 판매, 재고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과 야간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운영하고 음압 격리병상 가산 수가를 최고 108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 1,400여 개 병상에 재가동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겨우 4개만 늘자 인센티브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또 백신 4차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접종 이상 반응 경험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고 화장시설은 237곳을 개보수하거나 증설합니다. 휴가철 방역도 강화하는데 해수욕장은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여객선과 터미널, 휴양마을 등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월요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모기들이 다시 나타나 여기랑요 여기 물렸는데요. 진짜 모기 때문에 못 살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야행성인 모기는 마치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 피를 빨아먹습니다. 윙윙 소리에 시달리고 물린 자리가 가려워 밤새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짱눈이 물렸지? 나 여기 물렸어요. 10분만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만 4-5군데 물려요. 못 살 정도야. 새벽 2시까지 잡아야지. 다 잡혀있으면. 해마다 7, 8월은 모기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지만 올해는 특히 극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격 중지! 공격 중지!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초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수시로 살충제 스프레이들을 분무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모기향을 피울 때도 불꽃을 잘 확인하고 받침대도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죽었어! 그러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기까지 잡아내기는 역부족입니다. 모기가 들끓는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기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여기입니다. 때 아닌 모기떼 소동의 진원지입니다. 건물과 주택 등의 정화조는 모기의 주요 서식지이기 때문에 퇴치하기 위한 희뿌연 소독약이 주택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시민들은 야외에 나갈 경우 긴팔옷을 입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모기가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올여름에도 모기와의 쉽지 않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다음 주 수요일 27일 이후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주말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 소나기가 지난 뒤 27일 다음 주 수요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은 27일 이후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를 상공을 점유하면서 27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고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에서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25도를 넘으며 열대야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4일 이후로 발표된 폭염특보는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열대야가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무더위는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게릴라 호우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기습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까지는 태풍이 1개 정도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마른 장마까지 겹치며 감귤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심했던 제주시 지역에서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과수원. 여기저기에 작은 열매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려있지만 이미 색이 바래 떨어질 열매도 적지 않습니다. 올여름 일찍 찾아온 폭염 탓에 감귤, 낙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낙과 피해를 신고한 농가만 340여 농가에 달합니다. 농정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은 데다 밤까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수세가 약한 나무를 중심으로 낙과 피해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생리 낙과기에 6월 20일 이후에 열대야가 지속되고 주간 고온, 비 오는 날씨는 없고 주간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감귤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양분 소모도 많고 해서 2차 생리 낙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낙과 피해는 열대야가 길었던 제주시가 서귀포 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봉계동과 화북동, 삼양동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몰렸습니다. 이처럼 낙과량이 많아진 원인으로는 예년보다 비의 양이 적은 마른 장마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년보다 110mm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낙과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4농가에 불과했습니다. 열매가 많이 떨어지면 남은 과실이 커져 비상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정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낙과 피해가 극조생 품종을 중심으로 나타나 올해 산 전체 감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걸려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는 걸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발생량을 따라잡지 못해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남해안 앞 수심 30m 바닷속. 바위 틈 곳곳에 녹슨 통발과 찢어진 어망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통발 안에는 노래미가 꼼짝없이 갇힌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발. 잠수부가 그물을 잘라내자 문어가 간신히 빠져나와 달아납니다. 이렇게 버려진 폐어구에 걸려 해양 생물들이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 해 3,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폐어구나 어망 같은 경우는 물살에 의해서 그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중장비가 어선마다 가득 실린 통발과 그물 등 폐어구를 항구에 내립니다. 어민들이 조업까지 중단한 채 어장에서 직접 폐어구를 수거한 겁니다. 양양 지역 어선 24척이 이번에 수거한 폐어구들입니다. 이틀 동안 수거한 양만 25톤에 이릅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매년 침적 서기를 수거하지만은 이거를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오늘 이 행사를 가져서 해마다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는 5만 톤. 하지만 수거량은 3만 톤에 불과해 바닷속 폐어구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수거도 중요하지만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어구 불법 사용과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부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통화 스와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통화 스와프가 무엇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통화 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서로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라면 필요할 때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원화를 미국에 주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달러 보유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럼 통화를 왜 바꿀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가 생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체력과는 별개로 일시적으로 외화가 부족해질 때 이런 거를 단기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데 통화 스와프가 있다면은 대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체결한 통화 스와프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는 지난 2017년에 체결한 캐나다입니다. 조건이 무척 좋습니다. 규모는 무제한이고 만기도 무제한입니다. 언제든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중국, 스위스 등 모두 8개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통화 스와프 상대국에 미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체결했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맺었던 스와프 계약이 지난해 연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년 만에 다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거론될까요? 무엇보다 미국 달러는 국제 결제의 표준이 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시 달러가 최고죠. 하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일본 엔의 가치는 우리나라 원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많지만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외환 시장 안정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전력이 누적된 적자로 해외 자산 매각에 나선 와중에도 해외 전력 사업에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선 전기요금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해 경영 위기 탈출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북부 치아와에서 50km 떨어진 한국전력의 노르테2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은 433메가와트, 가동률은 99%로 멕시코의 전력망 안정에 이바지하면서 2020년 기준 211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중동 요르단의 알카트라나 복합 화력 발전소는 요르단 전력의 10%를 책임지며 14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타필라 풍력 발전소는 설계 기준보다 풍황이 훨씬 좋아 지난해 7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제일 먼저 가스 발전을 시작했고 또 등유 발전도 시작했고 풍력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까지 한다면은 요르단에서 우리가 에너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령 괌에서 60메가와트급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중공식과 198메가와트급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It houses over 219,000 modern photovoltaic panels capable of transforming clean, renewable solar energy into over 60 megawatts of electrical power. 오는 2024년이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괌 전력의 60%를 맡게 되고 사업 기간 2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은 해외 자산을 최대한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해 필리핀 디젤 화력 발전과 세부 석탄 화력 발전 등 환경 오염 우려가 큰 사업이나 미국 콜로라도 볼더3 태양광 발전소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만 팔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국내에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전기요금 구조상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해 적자를 메꾼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저격범이 종교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종교로 인한 가정 불화로 40대 남편이 부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교가 원인이 된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종교 피해 대처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종교의 특정 교리나 문화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한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로 종교를 지목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에 빠져 파산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아베 전 총리가 연설 영상을 보낸 걸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以下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가족 내 종교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건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는 49살 노모 씨가 부인과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 씨는 부인과 딸이 특정 종교단체에 다닌 뒤부터 이혼과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며 4차례 상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관계면 이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되거든요. 일단 종교 신앙생활을 해도 집에는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후에도 부인이 거듭 이혼을 요구하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 전화를 요청했던 거고 또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도 다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요청을 그 아내에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다른 종교 총재는 최근 또 다른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종교와 관련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피해 대처 전문가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종교의 교리와 문화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정 파괴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전매 특허인 사기 투기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규제책과 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借金までさせて献金させる、そういう活動をしていることを私どもは反社会的な活動である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종교의 포교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신도 개인의 의지로 종교 행위가 이뤄진다며 아베 총리 저격범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살인사건과 관련된 종교단체는 개인 사정을 알긴 어렵다면서도 여러 원인이 얽혀 발생한 문제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재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종교단체도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억측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교활동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책에 관한 지지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제 선거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2년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중 앞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권 선거 같은 불공정이 걱정되면 다른 규제를 써야지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지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나 정책에 다양한 견해를 표하는 것 자체가 주권 행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 예정된 22대 총선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선거 기간 지지 반대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미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선거 기간 일반 유권자의 어깨띠 착용이나
현수막, 광고 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바로 무효로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불렸던 조항들이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선거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확성장치를 쓰는 것도 소음 피해를 규제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항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 현상 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어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건설사 대광ENC와 JS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4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처가 노출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도 검색되는 등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름까지 바꾼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임 사이트 메인 화면과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근무처를 공개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가운데 700억 원어치를 불법 재하청으로 따낸 업체가 부실 시공한 의혹이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LH가 긴급 점검에 나서 일부 부실 시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LH는 YTN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본사 차원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 인천과 충북 등 단지 3곳을 점검한 결과 부실 시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시료를 채취한 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지하주차장 페인트 두께 측정과 아파트 복도 코팅 시공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LH는 오는 8월 말까지 직접 시공 위반 의혹이 제기된 현장 가운데 38곳의 품질 점검을 마친 뒤 결과에 따라 보완 시공 조치를 하거나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사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비행기 이동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공항시설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비행기 이동로 공사장에 철조망을 넘어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이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0.5%포인트를 올리자는 제안, 이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소수 의견으로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해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일명 금통위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통위의 인원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 2명과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과거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1년에 총 8번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요. 이 회의에 금통위원이 5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절반이 넘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통상적으로 0.25%포인트씩 오르고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0.25%포인트라는 조정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는 미국의 1980년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2번의 오일 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가는 등 사람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볼커의 후임으로 임명된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0.25%포인트씩 소폭 조정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취해 볼커와는 사뭇 다른 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그린스펀의 점진적 방식이 정례화되어 0.25%포인트 또는 그의 배수로 금리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0.25%포인트의 불분율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무려 1%포인트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돈의 흐름을 잘 잡아 물가가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올라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른바 영끌족들을 우려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기준금리의 오름폭 이상의 대출금리 상승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각각의 은행들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 이익률에 의한 마진, 가감조정 정결금리 등의 합산으로 계산되는데요. 다만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산정 방식 역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지나친 이익 추구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빅스텝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편승에 가즈아를 외치던 일부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국면 전환으로 갑즈아를 외친다는 요즘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미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입니다. 하지만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오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에는 최고 70,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에 10에서 50mm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부산과 경남은 소나기가 오겠고요. 장맛비는 오후에 중부와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3.9도, 그리고 대구가 22.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8도, 대구 30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장맛비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